네, 안녕하세요. 숲속마을 1, 2학당 자유와사랑입니다. 2020년도 영상강좌 제7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는 세포막의 분자 구조에 대한 공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6강까지 하면서 눈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목소리도 작고 네, 뭐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물질은, 특히 인간의 몸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이 존재의 핵심이거든요. 존재를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 좀 어렵지만은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포질의 분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모양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주기율표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 딱 보시면은 아쿠, 이거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로 이제 그런 느낌 오실 텐데, 사실 좀 어려운 공부입니다. 이게 제 기본적으로 옥텟 규칙, 훈트 규칙, 또 전자 궤도에 대한 이론, 파울리 베타 원리, 전자의 스핀에 대한 것들, 최종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까지 이해를 해야 완벽하게 주기율표를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렇게 공부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우리는 수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탄소, 질소, 산소, 우선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나트륨, 망간, 칼륨과 칼슘, 이 부분, 이제 철에 대한 아연까지, 이 정도까지만 사실 이해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깊은 공부를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몸을 이해하는데 우선 세포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지식만을 우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주기와 족으로 구분을 하는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질량은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까지 이것이 1주기고, 그 다음에 리튬에서 네온까지 2주기고, 나트륨에서 아르곤까지 3주기고, 이렇게 해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족이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하다. 왜 그럴까요? 모든 변화는 최외곽 전자의 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할 것이냐 하면은, 이 중에서 1주기에 있는 수소, 그 다음에 2주기에 있는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인, 이거 다거든요. 나머지는 일단 잊어버리고, 이 5가지만 가지고 세포막의 분자 구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죠. 전자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제 전자의 분포 형태인데, 가운데에 핵이 있다고 하면은 전자가 마치 태양을 도는 지구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안에는 있다, 이런 확률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전자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가 분포하는 형태를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이 가운데엔 핵이 있고 전자는 여기에 있다. 만일에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라 하더라도 전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어딘가에는 있다. 그것도
그것도 이 경계면까지를 90% 확률로 보는 거예요. 100% 이게 다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일정한 형태의 어떤 궤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자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분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전자의 껍질이라는 게 있고 전자의 궤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이게 핵이죠. 양성자가 있으면은 전자의 궤도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전자의 껍질층에 존재해요. 이 껍질이 여기에 1번 껍질이 있고 여기 2번 껍질이 있고 3번 껍질이 있고 4번 껍질이 있고 5번 껍질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에 어떤 형태의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궤도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S 궤도, P 궤도, D 궤도, F 궤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1번 전자 껍질에는 S 궤도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번 전자 껍질에는 S 궤도가 있고 P 궤도가 있다. 그럼 S 궤도가 뭐냐, P 궤도가 뭐냐 조금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자 껍질에는 3S, 3P, 4S, 3D 궤도가 있다. 굉장히 복잡해서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수소, 탄소, 산소, 질소는 다행히도 1번 전자 껍질과 2번 전자 껍질만 있는 원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만일에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원자의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형태를 다 이해하려면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 왜 공부해야 되냐 하면은 전자가 이 전자 껍질에서 껍질로 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내려올 때는 이 전자가 힘을 잃었을 때, 다시 말해서 빛을 잃었을 때 이렇게 내려와요. 거꾸로 1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도약을 하려면은 힘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빛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궤도는 어떻게 생겼나? 우선 1번 전자 껍질에는 S 궤도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S 궤도는 이런 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자는 두 개만 존재해요. 두 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S 궤도는 1번 전자 껍질에도 있고 2번 전자 껍질에도 있고 3번 전자 껍질에도 있고 모든 전자 껍질에 S 궤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1번 전자 껍질에 있는 S 궤도, 2번 전자 껍질에 있는 S 궤도, 3번 전자 껍질에 있는 S 궤도 전부 구 형태고 전자는 두 개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P 궤도는 2번 전자 껍질부터 존재하는데 P 궤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X축을 따라서 이런 형태로 입체거든요. 입체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음량이죠. 음량으로.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와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서로 스핀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음량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또 이런 형태로 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전자 하나, 여기에 전자 하나. 그 다음에 Z축을 따라서 또 방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전자 하나, 여기에 전자 하나. 스핀이 반대로, 그래서 음량의 조화. 그래서 P 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합쳐진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니까 전부 방이 몇 개냐 하면은 6개가 있는 거죠. 6개가 있는데 한 쌍씩, 그러니까 세 쌍의 전자가 존재하는 6개의 방. 그래서 전자는 모두 6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 이중막에 있는 인산에서 나오는 인이 D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D궤도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일단은 D궤도 빼고 S궤도와 P궤도만 가지고 전자가 존재하는 형태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원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 네 개의 원소가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고 탄소는 전자 6개, 질소는 전자 7개, 산소는 전자 8개가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떤 형태로 분포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 껍질도 하나밖에 없고 전자 껍질 하나에 S 궤도니까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하나만 있어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성이 어떻겠어요? 전자 하나를 더 채우거나 아니면은 이 전자를 버려서 홀가분하게 존재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수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는 전부 다 2번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2번 전자 껍질은 S궤도 하나, P궤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전자 6개가 1번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전자 껍질에는 S궤도, P궤도가 있으니까 S궤도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P궤도에는 전부 전자가 6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탄소가 가진 총 전자수가 6개니까 2개 빼고 2개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6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탄소는 4개의 전자를 더 채우려고 애를 쓰겠죠. 예, 그게 탄소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는 전자가 총 7개가 있죠. 7개가 있으니까 우선 1번 전자 껍질에서 1s 여기서 전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2번 전자 껍질에서 S궤도에서 2개 채우고 P궤도에서 예, 전자가 6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남은 게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는 채우고 3개는 비어 있겠죠. 3개는 모자라겠죠. 예, 그래서 질소의 특성은 전자 3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질소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산소는 전자가 전부 8개가 있는데 1번 전자 껍질에서 S궤도에 2개 채우고 2번 전자 껍질에서 S궤도에 2개, P궤도에 6개 채울 수 있는데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2개는 부족하죠. 그래서 산소는 전자 2개를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의 전자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생화학적 지식을 얻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체험의 원리라고 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소는 1번 전자 껍질에 S궤도에서 하나만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한 방에는 S궤도에는 전자가 2개가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고 하나가 부족하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소는 이 전자를 아예 버리거나 하나를 더 채우거나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원소 중에서 수소는 제일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남이 갖고 있는 다른 원소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뺏어오지를 못하고 대개는 전자를 주는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면은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 하나를 주면은 수소는 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로서 사실은 모든 변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는 S궤도에서 이렇게 음량으로 스핀의 반대 방향으로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2번 전자 껍질에서도 우선 S궤도를 먼저 채워요. 그 다음에 P궤도에서 이제 이게 6개, 이 하나에 2개가 들어가잖아요. 이 개념은 이 사각형 안에 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X축이라고 하면은 X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공간씩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죠. 그럼 이 전자는 플러스가 되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P 궤도에서 전자
이 방 하나만 채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 하나에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궤도에서 Y축에서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가 채워지고 여기는 전자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Z축에서는 아예 전자를 못 채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여기 하나 부족하고 여기 두 개의 방에 전자가 부족하고 그런 형태. 그것이 탄소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S궤도에서 1번 전자껍질 S궤도 채우고 그 다음에 2번 전자껍질에 S궤도를 채우고 P궤도를 채우는데 S궤도를 먼저 다 채우고 P궤도에 하나씩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든지 전자를 받아오거나 공유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반대 스핀으로 채운다. 반대 스핀으로 채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마찬가지로 S궤도 먼저 다 채우고 2번 전자껍질에 S궤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2번 전자껍질에 P궤도를 채우는데 하나씩 운수 이렇게 채워요. 하나씩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으니까 여기서 하나 반대 스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 스핀 하나 채우고 반대 스핀 하나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거죠. 궤도의 모양을 본다면은 S궤도 채우고 1번 전자껍질에 S궤도 채우고 2번 전자껍질에 S궤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P궤도에서 X축에서 하나 채우고 Y축에서 하나 채우고 Z축에서 하나 채운 다음에 또 하나 남으니까 X축에 하나 더 채우고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채우고 여기는 하나씩만 채워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하다. 이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기초 지식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변화는 최외곽 전자, 그러니까 수소야 껍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탄소 보면은 탄소는 전자 껍질이 두 개잖아요. 최외곽 전자 껍질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모든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탄소는 마지막 껍질, 2번 껍질에서 전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더 채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탄소도 마찬가지로 총 7개 전자 중에서 1번 껍질을 다 채우고 2번 껍질을 채우는데 2번 껍질에 총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만 채우니까 3개가 부족하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8개 중에서 1번 껍질 채우고 2번 껍질에서 5개를 채웠으니까 2개가 부족하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런 도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유해야 될 전자가 1개다. 그런 뜻이고, 탄소는 총 6개 전자 중에서 1번 채우고 2번 전자 껍질에서 4개만 채워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를 채워야 된다. 질소는 총 7개 중에서 최외곽 전자 중에서 3개가 부족하다. 산소는 최외곽 전자 중에서 2개가 부족하다. 보통 이런 그림으로만 이해하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궤도에 대한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하나, 질소는 3개, 탄소는 4개, 산소는 2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원자, 가장 간단한 원자, 수소가 수소끼리 결합할 때 수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수소의 전자고 이것은 이수소의 전자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서로 공유해서 전자 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를 2개 가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를 2개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분자로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탄소를 보시겠습니다. 탄소는 전자수가 전부 6개죠. 그래서 1번 껍질에 전자 2개가 이미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분자 구조식을 얘기할 때는 1번 껍질의 S 궤도에 존재하는 두 개는 따로 표시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1번 껍질에서 전자가 다 채워지면은 그 전자층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핵이 마치 하나의 소립자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변화에도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소가 하나씩 붙어갖고 하나씩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수소가 여기에 있는 전자를 하나 내놓고 이것은 탄소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여기서 탄소가 하나 내놓고 수소가 하나 내놓고 공유하고 해서 전부 8개. 그게 옥텟 규칙이잖아요. 최외곽 전자의 전자수를 8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정된 형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는 수소 4개를 합해서 하나의 안정된 어떤 물질로 분자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탄소는 우선 공유할 전자가 4개고 산소는 공유할 전자가 2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려면은 자기의 전자 2개를 한쪽 산소에 내주고 또 이 2개를 한쪽 산소에 내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2개를 공유하고 또 오른쪽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2개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산소는 공유할 전자가 2개잖아요. 2개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로부터 2개를 받고 이쪽 산소에서 탄소로부터 2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있어야만 이런 안정된 형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CO2라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네, 일산화탄소는 조금 특별한데요. 이게 파란색 동그라미는 탄소의 전자들이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산소의 전자들입니다. 여기서 탄소는 그 최외곽 전자가 4개니까 전자 4개를 더 공유해야 안정이 되고, 반대로 산소는 최외곽 전자 6개니까 2개만 더 공유하면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이제 무엇이 연소될 때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소는 우선 자기 전자 2개만을 공유를 하고 산소도 2개만을 공유하고, 그런데 탄소가 이제 전자가 2개가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산소는 이미 2개만 더 공유하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 전자 2개를 내어줘 가지고 탄소가 최외곽 전자 8개를 맞춰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을 배위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의 경우는 최외곽 전자 하니까 1전자 껍질에서 전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에는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8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질소끼리 서로 3개씩 내어놓고 공유를 하면은 6개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전자 2개 합해서 각자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에 질소가 수소랑 결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소는 최외곽 전자가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소가 몇 개가 붙어야 돼요? 수소는 전자 하나씩 밖에 못 내어주니까 수소 3개가 붙어야만 자기의 5개 전자에 각 수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전자 합해서 8개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소는 수소 3개와 결합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경우 하나 있어요. 우리 세포막에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질소에게 남는 전자 2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전자가 없는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전자 하나가 없는 수소, 다시 말해서 수소이온,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양성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기 오면은 이미 질소가 갖고 있는
전자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배위 결합이라고 하던데, 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요. 예, 그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소가 결합하는 모양을 보면은 산소 두 개가,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6개밖에 없으면 두 개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산소 두 개가 합치면은 두 개씩 내놓고, 그렇게 되면 4개를 공유하게 되고, 남아있는 4개 합해서 8개 숫자를 맞출 수가 있죠. 예, 오른쪽 산소도 마찬가지로 8개를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산소가 수소와 결합해서 물이 되는 방식인데, 수소는 전자 하나씩 줄 수가 있으니까 수소 2개를 붙이면은 전자 2개를 공유할 수가 있어서 좀 8개를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의 형태로, 물 분자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분자식을 연습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이중막은 어떤 형태로 서로 결합하고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우선 보시면은 친수성 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중간에 P가 있고 산소가 있죠. P는 인이고 O가 산소고, 그 위에 CH2, CH2, 그 다음에 NCH3,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2, CH2 밑에 산소 하나씩 붙고,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꼬리는 CH2입니다. CH2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예,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3개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은 분자식으로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 속에서 빛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깊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기본 지식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복잡한 공부를 좀 하는 것이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지질 이중막의 전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여기가 가운데 이 부분이 골격에 해당됩니다. 백본이라고 하죠. 이 위에 부분을 편의상 머리라고 하고, 이 아래 부분을 다리 또는 꼬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골격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네, 그것은 이제 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리세롤. 글리세롤의 원래 형태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글리세롤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포도당에서 왔어요. 포도당이 이제 링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보통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에서 이 부분에서 툭 잘려져 나온 것이 글리세롤이에요. 우선 글리세롤이 인지질 이중막의 골격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글리세롤의 원형은 이런 모습입니다. 탄소가 3개가 있고, 자, 탄소는 4개의 전자를 보충해야만 안정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공유하죠. 그래서 이 선 하나는 전자 2개를 항상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는 수소의 전자, 이 하나는 탄소의 전자. 그 다음에 또 수소 하나를 덧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산소와 결합해요. 그럼 산소는 항상 2개의 전자를 더 공유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기의 전자 하나와 탄소의 전자 하나. 그런데 탄소로부터 하나만 공유하면은 산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뒤에 여기다가 수소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럼 수소의 전자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는 탄소로와 수소로부터 2개의 전자를 공유해서 지금 8개를 채우게 되고, 탄소는 수소 하나, 산소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탄소로부터 하나,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의 4개의 전자와 다른 원자의 4개의 전자를 합해서 8개를 공유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물속에서 항상 수소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수소가 떨어져 나갈 때에 대개는 수소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붙어 있을 때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자기 전자를 그냥 산소한테 뺏기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산소는 수소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형태가 되고, 이 수소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양성자가 되는 거죠. 예, 수소 이온 또는 양성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지질 이중막으로 변화될 때에 여기서 수소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가 여기서 하나씩 붙어 있는 그런 형태, 양성자가 이탈하면서 전자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의 글리세롤 형태는 CH2O, 그 다음에 CHO, CH2O 이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막의 골격으로서의 글리세롤이 이런 구조인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예, 인지질 이중막의 골격.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어졌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떼어 보면은 CH2O, H2C라고 표시한 것은 뭐 그건 방향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CH2O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CHO죠. CHO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CH2O, CH2O.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위쪽으로 머리 부분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언제든지 방향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의 글리세롤은 CH2O, CHO, CH2O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처음에 이런 형태에서 이런 변화를 거쳐서 그다음 위에서 이제 다른 분자들과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지질 이중막의 중간 부분이 백본 구조,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백본 구조라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콜린이라는 분자고 하나는 인산이라는 분자인데, 우선 콜린 먼저 보면은 콜린은 CH3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질소와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 CH2가 2개가 있고 수산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질소는 우선 공유해야 될 전자가 3개잖아요. 3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탄소 4개, 4군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공유하는 전자가 4개라는 뜻이죠. 자, 위에서부터 보면은 탄소는 질소와 전자를 공유하고, 탄소는 공유해야 될 전자가 모두 4개니까 3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수소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소와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수소 3개가 붙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CH3가 3개가 있어야 안정되는 상태가 되고, 밑으로는 또 탄소가 수소 2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으로 탄소가 연결되니까 위에서 질소와 전자 2개를 공유하고 밑으로 다른 탄소와 공유하고, 그럼 2개 공유했으니까 모두 4개 필요한데 2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양옆에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형태라서 CH2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탄소와 산소와 각각 하나씩 전자를 공유하고 양옆에 수소 2개가 공유해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탄소와 전자를 하나씩 공유했고, 근데 이제 산소는 전자 2개를 공유해야 옥텟 규칙 만족이 되니까 밑에 수소를 하나 붙여서 수소의 전자와 공유해서 총 8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은 이제 P, 인이 하나 들어갔을 때 좀 어려워지는데 그냥 이것은 암기하는 게 좋겠어요. 우선 수산기가 3개가 붙고 그 다음에 산소와 이중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해야만 안정이 되죠. 그래서 인에 있는 두 개의 전자와 산소에 있는 두 개의 전자를 이쪽 방향으로 공유를 하죠. 만일에 이것이 수소가 하나 붙는다면은 이쪽에 있는 전자파를 이쪽으로 뻗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산소는 인과 전자를 공유하고 산소는 항상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하나 붙어서 수소의 전자를 공유하는, 그래서 수산기가 세 개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형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콜린 분자를 보면은 이제 이게 원형이잖아요. 여기서 인산과 결합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수산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수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에 산소에서 수소로 공유 결합되어 있고 산소에서 탄소로 공유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갈 때 여기 있는 전자를, 자기 전자를 가지고 가게 되겠죠. 예. 보통 산소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갈 때는 수소의 전자를 놔두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전자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산기가 이탈을 하면은 여기서 윗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CH3가 3개가 있고 CH2가 2개가 있고 가운데에서 질소가 자리를 잡죠. 그 다음에 인산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인산은 H3PO4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서 양성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수소가 자기 전자를 놔두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양성자잖아요. 양성자가 이탈하고 이 밑에 있는 수산기도 이탈을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가운데에 인이 있고 사방에서 산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수소의 양성자가 떨어져 나가고 수소의 전자를 남겨두고 나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겨두고 나가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 위에서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수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전자를 갖고 나갔으니까 전자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 수소가 남겨둔 전자를 산소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하나 남겨두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돼요. 음의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친수성,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머리 부분, 인지질 이중막의 머리 부분은 밑에 이 백본 구조의 글리세롤에서 인산이 이 형태의 인산이 붙고 인산이 위쪽으로 콜린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붙어서 머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콜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아세틸콜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포의 최외곽에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신경이 어디까지 와 있겠어요? 신경이 머리에서 시작해서 척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겠죠. 이 부분이 신경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를 여기서 전달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산은 항상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이 중앙에서 딱 자리를 잡고 콜린, 글리세롤, 밑에 있는 지방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인지질의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쪽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백본 구조고 이 위에 인산, 그 다음에 이 위에 콜린이 붙어 있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백본 구조 밑에 두 개의 긴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구조는 위에 이제 보시면은 C 하나에 O 두 개, H 하나. 그러니까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수소 하나. 그 COOH라고 하는데 그걸 카르복실기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거고 다리 부분에 이제 윗부분 머리를 형성하고 있고 이 밑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게 바로 탄화수소 사설입니다. 탄화수소니까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다는 뜻이죠. 이 꺾인 것들이 전부 탄소를 의미하거든요. 이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분자식 구조를 보시면은 카르복실기가 있죠. 예, COOH. 그 다음에 밑에 탄소에서 탄소로 연결되어지고 공유결합이. 그 다음에 이 탄소는 아래 위에 있는 탄소와 공유결합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전자가 공유가 되는 거죠. 탄소는 항상 네 개의 전자를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니까 두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 옆에 수소가 붙어서 전부 네 개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최외곽 전자 8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쭉 그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수소가 하나 부족하고 대신에 탄소와 이중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중결합을 해서 방향 있게 꺾인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쭉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중결합한 탄소가 없는 것 이것이 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면은 탄소가 있고 그러면은 탄소와 공유결합 그 다음에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 밑에는 탄소가 없으니까 이 탄소는 위에 있는 탄소와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4개를 공유해야 되는데 3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다른 거는 전부 수소가 2개 붙는데 여기는 수소 3개가 붙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지방산의 분자식 구조라고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방산이 인지질 이중막의 백본 구조인 글리세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글리세롤의 원형이죠. 원형이고 이것은 또 지방산의 원형이죠. 여기서 글리세롤에서 수소가 이탈하죠. 이탈할 때에 전자를 놔두고 이탈하니까 결국 양성자가 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여기서 전자가 이의 전자 하나씩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지방산인데 지방산은 COOH잖아요. 그 중에 OH가 수산기인데 수산기나 수소나 이런 것들은 물속에서 잘 이렇게 이탈이 돼요. 잘 이탈되는데 여기서 글리세롤에서 이탈된 양성자와 이쪽 지방산에서 이탈된 수산기가 합쳐지면 H2O가 되죠. H2O.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탈을 해서 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글리세롤에서 양성자가 이탈하고 난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뻗어 있고 이쪽에서는 수산기가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탄소가 밑에 있는 탄소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이중결합으로 공유를 하죠. 그러면 이제 탄소는 늘 4개의 전자와 공유해야 되는데 3개는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리세롤에 있는 산소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거고요. 글리세롤에서 보면은 이 두 개의 산소는 각각 지방산과 공유가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산소는 방향을 위로 올려서 전환해 가지고 아까 머리 부분에 해당했던 인산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글리세롤 백본 구조의 밑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데 이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C의 탄소의
산소가 이중 결합되어 있죠. 예, 이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CH2 탄소 사슬 이것을 그냥 R1, R2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산의 구조를 포함해서 인지질 이중막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선 이렇게 보시죠. 예, 여기까지 이것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백본 구조. CH2의 산소, CH 산소, 그 다음에 CH2의 산소, 예, CH2O, CHO, CH2O. 이것이 이제 방향만 이렇게 틀어졌다 뿐이지 이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위쪽으로 예, 인산이 결합되고 인산 위쪽으로 콜린이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글리세롤에서 밑으로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지방산은 예, 탄소 사슬이다. 탄화수소 사슬이다. 그래서 R1, R2로 간략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이렇게 길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예, 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간에 탄소끼리 이중 결합해서 꺾인 형태로 된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우선은 예, 여기가 이제 백본 구조 골격인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은 예, 자세히 분자식으로 쓰면 이런 형태가 되고 위에 있는 것이 인산과 콜린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지방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콜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신경의 신호 전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산은 분자 전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글리세롤은 골격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콜린이나 인산이나 글리세롤 또 지방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또 많거든요. 그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인지질의 의미를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로 되어 있죠. 인체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두 겹으로 겹쳐 있으면서 위에는 진수성,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소수성. 그래서 이쪽 부분은 물이 잘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물이 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몸이 원래 물이니까 바깥에도 물이 있고 세포 내부에도 물이 있겠죠. 이 두 부분을 이런 형태로 격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내부와 세포의 외부를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위에 이 머리 부분, 인지질의 머리 부분에 있는 콜린이라고 하는 분자가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 간에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 세포 내부로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엄격하고 정밀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예, 이 노란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하나는 길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화지방산, 또 하나는 이렇게 꺾인 구조의 불포화지방산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세포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자, 콜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산도 에너지가 강하고 글리세롤도 에너지가 아주 강하거든요. 니트로글리세린 생각하시면 돼요. 화약이잖아요. 예, 그런 구조. 베타 옥시데이션.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가 분당 약 3만 번씩 회전을 하면서 이 작은 것들이 자기 몸체에 비해서 1000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1초에 이동하는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꼭 하나의 지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포막뿐만 아니라
인체 내의 모든 분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중력도 아니고 강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바로 전자기력 그것 하나뿐입니다. 전자기력은 전자 껍질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 껍질에 있는 궤도에서도 전자가 요동하는데 그 전자가 요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그런데 전자요동은 광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광자가 무엇인가? 광자는 빛을 양자화한 것, 바로 빛의 알갱이입니다. 그렇다면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은 셀 수 없이 많은 광자들의 요동, 즉 빛 무리들의 요동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몸은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 100쪽의 원자가 존재하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명은 무한한 빈무리의 춤이다. 무한한 빈무리의 춤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치유 공부는 사실 이 빈무리와 인간의 의식 또는 영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알아차려서 그것을 근원 치료에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미 전자기력, 다시 말해서 빈무리의 작용을 활용하는 치유의 도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체포, 양전류기, 전사기, 공간정화기, 신부온열기 그렇습니다.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